네, 5구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마지막 주말 표심 잡기에 그야말로 안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시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막바지 대선 전국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철호 메르겐 대표와 함께 막바지 대선 전국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신 세 분도 뭐 이틀 뒤에 결과에 관심이 좀 쏠려 있으실 텐데요. 대선도 마지막 주말을 맞이해서 후보들의 막판 유세 총력전이 그야말로 굉장히 열띠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동선을 좀 짚어볼 텐데요. 오늘 광주를 사릴 것으로 보이는데 호남 유권자들한테 막바지 어떤 대선행 붙이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 전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90% 가까운 몰표를 얻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총선 그리고 이번에 대선 기간 중에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거의 국민의당이 전체 의석을 석권하다시피 했고요. 물론 민주당도 몇 석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 경선 때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 대선 초기에는 각 정당의 경선 단계에서만 해도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율이 저조했거든요. 저조했는데 광주 전남에서 사실 국민의당 경선 방식이 특이했는데 직접 나와서 누구든 투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나와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이 상승세에 큰 모멘텀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전략을 보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지금 충장로 같은 곳에서 대규모 유세를 합니다. 과거 지난번 대선 때 몰표를 기대하는 건 대세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 총선과 지난 경선을 통해서 호남에서 새롭게 분화된 이 표심을 하나하나 다잡기 위한 그런 뚜벅이 유세,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걸 라이브로 생중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층, 나이가 좀 많은 층에서 중장년층에서 조금 좀 더 호남에서 또 지지세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직접 현장을 가서 또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걸 통해서 직접 젊은 유권자들하고 접촉면을 넓히는 이런 전략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일단 호남 표심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좀 능한 호남 표심이 이번에는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선을 굳히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공을 들여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호남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금 다른 후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로서는 지금 호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돼야지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 거다. 그래야지 촛불에서 나타났던 촛불 민심에서 나타났던 적폐 청산이 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하겠죠. 지금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표가 갈릴지 최종 개표 결과가 이제 5월 9일 날 또 이제 본 투표가 있으니까 아니면 지난 대선 때처럼 여전히 호남의 전략적 투표로 문재인 후보에게 쏠릴지 현재 이제 가장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었잖아요. 지난번 공표 마지막 기간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문 후보로서는 호남에서 지지를 지난번까지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득표를 얻음으로써 어쨌든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겠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난번 촛불 때 나타났던 그러한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호남으로 하여금 지지를 몰아달라. 아마 그런 호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 대표님 보시기에는 호남 표심이 이전 대선과 다르게 끝까지 분산이 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대세 좀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한테 좀 몰리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흐름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호남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서울대에서 개발한 폴랩 지수를 보자면 문재인 후보가 49.5%, 안철수 후보가 30.4%, 지금 5대3 이렇게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는 문재인 후보가 월등히 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세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 등등을 봤을 때 기관 조직의 힘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것 결국 마지막까지 가봐야 좀 알 수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경남을 찾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막판 보수 결집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BK 부산 경남이 상당히 지금 이 한국당이나 또 뭐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역대 대선을 보면은 광주 전남은 민주당 후보, 문재인 후보로 표쏠림이 있었고요. 또 TK는 이제 박근혜 후보로 표쏠림 아주 압도적인 뭐 거의 80~90% 이상씩 몰아주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영남 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전체 유권자 비중이 10%포인트입니다. 각 10%요. 예. 근데 부산 경남이 이보다 더 많습니다. 15%. 근데 부산 경남이 표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아주 부산에서 50% 이상을 달라고 아주 그 필사적으로 지금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홍준표 지사가 지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물론 별도로 있습니다만 부산 경남이라는 곳이 같은 지역적 정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 만일 좀 더 큰 차이로 그동안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상당히 그 어떤 막판에 동력에서 상당히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경남지사를 했고 또 부산 경남이랑 같은 정서적인 지역적인 테두리에 있는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 이쪽 지역은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 특히 민주당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적절하게 지금 저지하면서 그 한국당의 상승세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아주 전략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도지사를 했고 또 부산 경남이라는 정석 연대가 함께 이어져 있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유세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최영두 대변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격전지가 저는 부울경 PK 지역이라고 봅니다. 부울경.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최영두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지사를 했던 연고가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TK에서의 확실한 우세를 확인을 했던 것을 영남권 PK 지역으로 몰아오려고 거기서 세를 발현해서 충청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바른정당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2명 탈당했지만 32명 시절, 상당 시절에 수도권에서 바른정당 의원이 17명이었고 PK에서 9명이었습니다. 9명의 선수를 다 합치면은 31선입니다. 그만큼 수도권 다음으로 PK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근거지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정의당인데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부울경 노동벨트라 해서 그쪽은 상당히 전략적 요충 지역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부산에서 39, 울산 39, 경남 36 얻었고 그만큼 저력이 살아있고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5석, 경남에서 3석을 얻었죠. 정의당도 경남에서 1석을 얻었고 그렇죠. 가장 격전지가 예청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과반을 얻기 위한 요건, 한국당이 동남풍을 만들기 위한 중간 기지 역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살아내야 되는 역할, 심상정 후보가 10% 돌파, 각 주요 정당 모든 5당의 이해관계와 의미가 실려있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힘까지도 같이 엮여 있는 지역이 부울경 PK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최대한 어쨌든 경남 표심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념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세대 간 대결이 될 것이다, 정책 대결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선 가까이 가면서 이념 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까지 색깔론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긴 했지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좀 득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표심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 몇 가지 축이 있어요. 예. 이념 축이 있고 세대 간 대결 축이 있고 이런 지역 대결 축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아마 지역 대결과 이념 대결의 어떤 그 대립구도가 좀 완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결국은 물론 과거의 상김정치 시대라든지 이런 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완화됐죠. 지역구도라는 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3대 대통령 선거 같은 데는 뭐 완전히 몰표가 나오잖아요. 90% 이상 영호남에서 말이죠. 지금 그런 구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호남과 영남은 상당히 후보별로 많은 차이가 전 날 거라고 봅니다. 이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선거가 이념 대결의 그 구도가 많이 희석됐다고 그럽니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 말씀하셨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완전히 이번 선거를 그 안보에서
어떤 보수 쪽 이념을 동원해가지고 표를 네. 얻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보수와 진보란 용어 대신에 좌파와 우파란 용어를 일부러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친북 좌파, 종북 좌파란 용어를 구사하잖아요. 사실 홍준표 후보 본인도 스스로도 이런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구사하는 건 물론 제 추론입니다. 예. 뭐 홍준표 후보에게 제가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그런 용어를 구사하는 건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좀 이른바 전통적 보수, 글쎄 그러한 분들을 전통적 보수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를 겨냥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결 구도가 사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중도 쪽 성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진보로 했었는데 결국 보수표의 유입을 통해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보수 대 진보의 구도로 가면서 안철수 후보는 좀 중도로 이제 자리매김된 이런 그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 후보는 이제 보수로 완전히 딱 자리를 잡고 문재인 후보와 이제 심상정 후보는 물론입니다만 문재인 후보도 진보 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약간 좀 애매모호해졌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이 전략을 끝까지 구사할 것 같아요. 끝까지래야 뭐 오늘 내일입니다만. 네.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북 TK야 두 분이 잘 뭐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부울경으로 지지를 확산해 나가려는 것 같고 특히 홍 후보는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유세나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무게를 덜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전 지난 총선과 대선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지난 총선에도 그랬고 작년 예.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5년 전 대선에도 거의 사실은 압도적이었어요. 부산, 울산, 경남. 부산이 어디입니까? 과거 새누리당의 텃밭이에요. 가장 강한 텃밭이었고 대구, 경북 못지않게. 근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배 대표께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상당히 의석수를 차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투표 항상 많이 다를 거다. 그래서 예. 같은 영남입니다만 대구, 경북 TK 지역과 이쪽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이른바 쪽? PK 지역은 상당히 투표 양상 자체가 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광주를 찾았고 이제 오늘은 서울에서 뚜벅이 유세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차별화 전략을 이용을 해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 싶은데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제 지난번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동정부론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예, 예. 최근에 그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되거나 또는 홍준표 후보가 되면 나라가 반쪽 난다, 딱 쪼개진다. 그래서 뭐 광장에 이쪽 저쪽 반대편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나라가 시끄러울 거다라는 게 이제 바로 지금 공략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자기가 되면은 우리는 공동개혁 정부를 세우겠다. 한편으로는 촛불의 어떤 그런 여론을 이어받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누구처럼 적폐, 청산 이렇게 해서 나라를 쪼개지 않고 골고루 사람들을 동용해서 공동개혁 정부를 만들겠다. 더구나 자신들은 4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동의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어느 쪽 편을 들려고 지금 사실 강요하고 있는 선거 구도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지금 문재인 후보 나를 안 찍어주면은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겁을 주고 있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나를 안 찍고 홍 후보를 찍으면 정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또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그 아주 적대적인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바로 그 점을 거꾸로 파고 들어가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되면 나라 쪼개지니까 제가 되면은 오히려 나라를 뭉치게 하겠다 이제 그리고 개혁도 이어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 그 다른 개혁을 내걸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보다는 조금 이 30대, 20, 30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활용 그리고 또 과학 기술 이런 분야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담론으로 그걸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 정부를 내세우면서 아니다 오히려 내가 적폐청산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 내가 내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에 필요한 그리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통합적 정부를 만들겠다. 나야말로 진정한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이제 통합 공동 정부 이런 이제 경쟁을 그런 구도를 두 후보는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네거티브도 당연히 끼어들죠. 네거티브가 바로 준용 씨, 그 문재인 후보 아들 시험 문제를 국민의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이 젊은 표심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토론회 이전에 그 시작 시점에 가장
문재인 후보와 근접했던 지지율이 점점 빠지게 되면서 네. 2강 어떤 그 구도에서 밀리게 된 상황이고 이제 2중으로 밀린 모양새인데 지금 얘기하신 어떤 그 직접적인 민심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어떤 막판 표심에 반전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배낭 이제 그렇죠. 그 네. 뚜벅이 유세인데 나름 뭐 상당히 참신한 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다른 후보와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예. 배낭 메고 이렇게 유권자 속으로 직접 민심 버스 속으로 타고 뭐 이렇게 보니까 민생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 예.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거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름 뭐 좀 부동층들에게는 좀 참신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나름 뭐 전환 이미지가 좀 다른 후보들과는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지지율 차이가 지금 2일날 조사한 게 공표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 여전히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차이가 좀 났었잖아요. 예. 뭐 지금 모르죠. 전혀 이른바 깜깜이 선거니까 알 수는 없는데 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부동층이 뭐 15 내지 20% 된다 하더라도 그 이른바 뚜벅이 유세로 그걸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왜냐면은 지금 이 선거라는 건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념의 문제, 지역의 문제,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선거공학적으로는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 당일날 사전투표 이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건데 뚜벅이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참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선거판을 바꿀 어떤 선거 쟁점을 이렇게 던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는 결국은 그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그 현안이 뭐냐, 아젠다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선거의 특징이 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 대형 이슈가 굉장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 뭐 경제 민주화나 복지라든지 예. 뭐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얘기입니다만 뭐 대우나 같은 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별로 없어요. 저기 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별로 각광을 못 받는 것 같고 주목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뚜벅이 유세와 더불어서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이슈를 던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문재인 후보 아들 준영 씨 그 문제 또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저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저는 그건 이제 별로 효력이 없다고 봐요. 어차피 진위 공방으로 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말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제는 이제 뭐 오늘 내일 다 지나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말고 네거티브에 그 자꾸만 그 유혹을 받지 말고 이틀이라도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쟁점, 어떤 승부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여간해서 쉽지 않죠. 어느 후보 측이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어쨌든 그 뚜벅이 유세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심이 원하는 말을 좀 해야 된다. 필요성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해주셨고 배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거 일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는 흔히 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후보 혼자서 뛰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선거는 당이라는 말을 타고 후보라는 기수가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관중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뛰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후보의 개인기와 당이라는 그 펀더먼털을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각종 조사에서 후보 지지도만 나와 있는데 사실 후보 지지도보다 같이 봐야 될 필요 지표가 뭐냐면 정당 지지도고요.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평가 지표가 빠져 있는데 모두 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대통령 업무 평가 이 세 가지는 기본 지표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안철수 후보가 폴랩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38.5였는데 그때 국민의당 지지도는 22.5%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안정적인 지수가 정당 지지 대비 후보 지지가 1.1에서 1.2 정도 나왔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폴랩 지수만 놓고 보자면은 1.7이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 후보의 인기 그런 지지를 많이 받더라도 당이라는 펀더먼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지지도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국민당의 지지도가 최고점을 찍은 것이 24%였거든요. 예. 그때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37이었습니다. 즉 뭐냐 안철수 후보의 개인기에만 의존함으로써 국민의당의 펀더먼털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지난 5월 4일 공표된 조선 칸타를 보면은 한 달 전에 보수청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찍겠다라는 응답이 52.6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보수청에서 홍준표 찍겠다라는 응답이 43%로 나왔습니다. 이런 유동성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유동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곧 안정적인 유동성을 수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당
기반의 부재 이것이 유동성을 격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흔히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빗대서 폴러코스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폴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바로 그 안정적인 정당 지지의 기반, 약화 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어떤 있습니다. 유약한 정당의 펀더멘탈이 좀 정당 지지 기반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만약에 후보가 정당의 그 아까 말씀하신 펀더멘탈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후보가 어떤 쟁점을 던지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문재인 후보는 계속 지적돼 왔던 게 정당 지도에 비해서 후보의 지지도가 낮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문재인 예. 후보 쪽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들 봤어요. 이걸 문재인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쟁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세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1강으로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건 객관적인 팩트니까.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상당히 열악한 정당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당 지난 총선 때는 상당히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뭔가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고 그리고 토론회 때 확실하게 자신의 어떤 그 이념적 스펙트럼을 분명히 정체성을 좀 보여줬어야 된다고 해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예를 들면은 진보 이렇게 어쨌든 지난 촛불 때문에 치러진 대선이잖아요, 이 대선이. 그렇죠. 그럼 과거를 자꾸 과거 대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이런 걸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은 미래와 과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나치게 예. 미래와 과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엔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엔 지나치게도 진보적인 것 같고 예. 진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보수에 치우친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두 분의 다 거예요. 놓친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물론 대선 예. 결과는 또 지켜봐야지 알아요. 지금 상당히 또 열심히 혼자 배낭 메고 다니니까 그래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러한 점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장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후보가 유승민 후보인데요. 예. 사실 탈당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이어지긴 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분석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각 당 후보 5당 특히 이제 5당 후보의 그 선거 전략이랄까 이런 지금 판세랄까 이게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에 가보면 여러분 그 현수막이 있습니다. 예. 현수막을 보면은 잘 보여주는데요. 지금 현수막에 유승민 후보는 소신 투표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간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함께 하면은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이 진보 정당 특히 이제 노동당 이런 정당들은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양보를 한다거나 또는 전략적 투표에서 이제 그것이 스킵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엔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뚜렷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10%를 넘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 유승민 후보 역시 소신 투표입니다. 자 보수 이번 선거는 이기고 지느냐를 떠나서 물론 이겨야겠지만 떠나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보수도 개혁해야 된다. 그렇다면 보수를 개혁하려면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나다 이제 그게 이제 유승민 후보다라는 소신 투표인데 사실 이게 좀 약간 먹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뜻밖의 이제 유승민 후보에 상당히 그 좀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투표는 이제 전략적으로 누구가 되게 하기 위한 또 누구를 막기 위한 이런 투표 양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가치 투표, 이제 소신 투표 영향이 드러나면서 이 보수적인 어떤 보수라 하더라도 이런 보수는 싫다, 이런 보수는 좋겠다, 뭐 이런 분화가 나타난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저는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승민 후보가 이런 그 공감 능력을 좀 보여주는 거 있지 않나. 그리고 약간 동정론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예. 우리 유권자들이 좀 보면은 이전에 노무현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후보도 막 당내에서 흔들릴 때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유승민 후보도 탈당으로 해서 이 정당이 지금 저 정당 당시가 이렇게 많이 유축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많은 후원금, 더 많은 온라인 당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번 투표가 아주 박빙의 그 초경쟁이 되면은 사실은 소신 투표 일어나기 힘듭니다. 누구를 찍든지 누구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박빙의 선거는 아니다라고 보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정치가 일어나게 하려 그러면은 어떤 씨앗을 키워야 되느냐, 어떤 나무를 키워야 되느냐 이런 어떤 관점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레 젊은 층들 그리고 또 좀 보수층들 어느 정도 보수층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소신 투표 또는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 나름 자신들의 판세 전략을 잘 보여주는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심상정 후보의 막판 상승세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보 정당 후보 중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겠느냐 이런
뭐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 심 후보의 약진도 뭐 아직 개표 결과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약진은 분명히 있다 말이죠. 예. 그건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6차례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일관되게 자신의 어떤 그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의 가치,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격차의 문제라든지 양극화의 이런 문제를 부단하게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사실 처음에는 정의당의 의석이 6석밖에 안 되고 우리 한국 정치 문법으로 볼 때 상당히 좌로 치우쳐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 사실. 이 전통적인 보수의 진보에 양극화된 정당 구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심상정 후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진보가 정말 있구나. 그리고 말이 되는 얘기다, 저 얘기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계급 모순이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 이건 다 어느 분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명료한 논리로, 가장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심상정 후보였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심 후보가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또 같은 의미로 저도 유 후보 얘기를 같이 하면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뭐 얼마나 득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문재인 후보로서는 처음에는 동반 상승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여론조사상 심상정 후보나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교집합으로 같이 공통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라는 건 끝까지 알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심 후보에 대한 약간의 경계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심상정 후보가 젊은 층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중도 유권자들 그리고 일부 좀 특별한 어떤 그 지지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 이러한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경제나 이 민생 복지 쪽에서는 비슷한 스탠스지만 안보에서는 아주 차이가 나는 후보들이거든요. 심 후보는 아주 왼쪽에 가 있고 유승민 후보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사실 안보를 뭐 왼쪽 오른쪽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목을 받는 후보다. 그래서 이 두 후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합리적 보수의 어떤 앞으로의 그 정립 가능성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얼마나 구현하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 대선 이후에 정당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이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대표님 보실 때 우리가 그 대선을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중요한 선거 때 나오는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뭐 신삼정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가 예상 못한 어떤 반전들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정치 세계에서 사표란 없습니다. 사표가 앞서가는 후보들이 그 뒤처지는 후보들을 누르기 위한 다분히 그 술책적인 은사고요. 예. 사표란 게 없다면 이렇게 제대로 된 공화국의 정치가 아니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들이 존재하고 그 정당들이 왜 우리가 바꿀 세계는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선거고 그 경연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표란 없다는 것 각각의 의미가 있고요. 아까 최창렬 교수 말씀하셨듯이 2002년 권영길의 3.9% 100만 표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민주노동당 최초의 진보정당 원내 진출이 있었고 그런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계속 드러난 거죠. 사표란 정치 세계에서 선거에서 사표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전 투표율을 좀 보면요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 투표율에도 좀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관심도 모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관심이 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유불리하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저 어제 프리허그하고 25%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 대선 투표율을 보면은요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투표율이 높을 때 보실까요? 한번 87년 대통령 선거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때 투표율이 90% 육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됐습니다. 36.8%, 김영삼 28, 김대중 27. 그 상당히 그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새로운 직선제 대통령을 만들자는 두 야당의 거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표율이 높으니까 오히려 이 40%라는 야당의 전통적 야당들, 이 민주화를 바라던 사람들이 표는 나눠진 반면에 한쪽 몰려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 97년이 또 80%였습니다. 80%였는데 이때도 DJ와 JP 연합을 통해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저는 오히려 2007년 선거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2007년 선거에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 후보 당시 1번 후보였습니다. 지금과 판세가 비슷한 셈인데 예. 여당 후보가 27% 정도로 되고 이명박 후보 2번 후보가 48% 되면서 500만 표 차이를 이겼습니다. 이게 왜 그래 되냐면요.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3%였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늦었다 틀렸다 이래서 투표장에 안 나온 사람이 많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만일 이번에 그 80%가 나오게 되면은요. 지난 2007년보다 무려 17%포인트나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최근에 선관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투표율을 가장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보인 사람들이 20대 이쪽입니다. 50대가 낮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누굴 찍을까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홍준표 후보를 찍을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찍어서 문재인 후보를 견제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사전투표에서 이제 그 서고 동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 주담이 높았습니다. 예. 또 호남이 높았고요. 영남, 대구, 경북이 낮았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요,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 투표율은 똑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거의 80%로 맞붙었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전 선거 때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이 오히려 영남 지방, 특히 대구, 경북 지방의 투표율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율이 다 나오면은 실제로 저는 투표율이 가장 큰 이변이라고 보고 만일 투표율이 80% 이상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이건 나올 수 있는 표들이 다 나오면서 소신 투표, 전략 투표 뭐 또는 사표가 없다고 배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겠다는 그런 표까지 해서 예.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다양한 표심이 분산되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투표율은 좀 80%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후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예. 힘든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과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 역대 이렇게- 패턴을 닮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틀 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